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 오늘도 세 분과 함께 뜨거운 대담 나눠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영화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 새누리당 공천 면접 당 대표도 예의 없이 이제 참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위원장과 마주를 했습니다. 어떤 대목을 좀 눈여겨 보셨나요, 교수님은? 글쎄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이제 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드문 경우인데 네. 어떻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런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 네, 같은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 한 장면 커트로 보면 좀 멋쩍은 장면이긴 합니다. 네, 네. 당 대표가 사실은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네. 우리 권위주의 정치 문화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었는데 네. 김문성 대표가 애초에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을 공언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완전 뭐 국민 경선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형식에 맞춰서 네. 현역으로 출마를 하니까 네. 이제 공천 지금 뭐 면접에 이제 들어간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부산 영도하고 중구가 지금 이제 합쳐진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면접에 들어갔는데 예.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김무성 대표랑 이완구 공관위원장이랑 누가 더 힘이 셀까? 예. 그 모습을 한번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센터장님? 오늘 뭐 그 상향식 공천을 이한구 위원장 앞에서 좀 강조를 했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대표도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 하는 것이 예.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예.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대립 양상이 없는 상황에서 네. 김무성 대표가 자발적으로 감목으로 비쳤다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컸을 텐데 네. 워낙 이제 대립 갈등 관계가 크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대표도 면접받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데는 약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예. 있겠고요.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면접을 봤는데 네. 세 가지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번 이제 1차 공천 결과 네. 컷오프 결과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단수 네. 추천된 곳이 한 9곳 정도 됐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고 단수 예, 추천 지역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100% 상향식 공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공관위원 중에 한 명이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고 이한구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에게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 예. 선거에 이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소간 어떤 문제 제기하고 긴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큰 네. 틀에서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자, 일단 그 컷오프 1호로 김태환 의원 그이 됐는데 이 비박계 역으로 이제 그 비박계 의원들의 어떤 그런 물갈이나 이쪽에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향후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환 의원은 자기가 이제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굉장히 반발이 크죠. 실제로 이제 공천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항상 이게 공천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면접을 봤지만 그것이 네. 과연 공천의 민주성이 새누리당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 공천이 그 뒷면에는 이런 권력 투쟁과 지금 현재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권력 투쟁이 아주 극렬하게 예.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김태환 의원이 나 자신은 뭐냐 도대체 갑자기 그냥 희생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공천의 룰과 경쟁이 공정하고 예. 좀 더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을 보면은 예. 뭐 야당도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예, 아닙니다만은 예. 하여튼간에 이 공천의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예. 많은 공천 후보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예, 것이죠. 예, 이제 예. 중요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그러니까 공천이 좀 더 경쟁력 있고 능력 있고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 계파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이 치거나 아니면 또 예. 그 계파 갈등 속에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줄을 잡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희생되는 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네.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환 의원이라든가
관악갑에 예비후보였던 임 후보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공천 불복을 예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사 오늘 밖에서도 일부 이제 항의 시위 같은 게 좀 잡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공권력도 좀 당사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한데 자, 그 TK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도 좀 관심이에요. 그 오늘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심사 한 40분 정도 진행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자, 이한구 위원장이 이 당의 의사결정에 좀 반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 결국 유승민 의원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주류와 좀 배치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포괄적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당의 지지도라든가 김태환 의원 같은 건 이제 당의 지지도를 문제 삼은 것 같고 네. 공관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태환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면 특별한 이유를 붙여서 하면은 예. 오히려 탈락자한테 더 큰 명예적인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애초에 얘기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과 문제가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공관위의 칼끝은 유승민 의원을 겨눌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0일까지는 경선이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네. 경선이 끝난 다음에 21일, 22일 네. 양일간에 걸쳐서 마지막 최종 공천 탈락자를 발표할 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에 공천 탈락이 결정이 되면 네. 그때 발표할 가능성이 많고 예. 그러면 24, 25일 이틀 동안 지금 접수를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최소화시키고 25일 이후는 바로 선거 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후에는 선거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이 공천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방 또 사그라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네. 쉽게 내치지는 않겠지만 네.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당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당론에 위배되는 어쨌든 뭐 법률안에서의 표결에서 투표 예.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막연하게 행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떤 당에서 큰 흐름들 어떤 뭐 선거라든가 예. 아니면 당원 당규라든가 아니면 어떤 총의를 모아서 결정된 것들 예. 이것도 정권을 탄생시켰던 때의 어쨌든 약속들 이것과 위배된 것들 얘기하는 그냥 발언 자체도 여기에 이제 의사결정에 배치되는 예. 이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굉장히 향해 있고 네. 타겟으로 한 측면이 이제 크다고 하는 의심을 지금 정치적으로는 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친박계의 다선 의원들을 네. 이제 컷오프 시킴으로써 어쨌든 유승민 의원을 그 컷오프 시키는 것에 예. 어떤 비난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친박계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 컷오프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인 대중정치인의 위상을 가진 건 아니라고 예. 보이거든요. 어떤 상징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다선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쨌든 물갈이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국적 사람들이 친박계도 물갈이가 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대중정치인의 위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의 이 자르는 것이 컷오프 시키는 것 이것이 예. 사실 이제 만만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일 전후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예. 그때까지의 이 새누리당에 대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야권이 뭐 통합 국면으로 가면서 굉장히 새누리당 여당이 위기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제 컷오프를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만약에 야권이 통합 기류를 만들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특별히 지금의 이제 어떤 우위의 위상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네. 우위의 위상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자신감에 의해서 그 컷오프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 민심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예. 그 20일 날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공천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의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속칭 이제 진박 후보들이 2위나 4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언론에서 공표된 예.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언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이재만 전 독구청장을 상당히 더블 스코어 예상으로 앞서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유승민 의원을 커트시키기 위해서는 20일 날, 23일 날, 24일 날 등록 아닙니까? 네네. 그 전후에 하는 것보다도 이전에 경선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네네. 되기 때문에 아마 컷오프 시키려면 이번 주 내에 아마 컷오프를 시켜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야만 예를 들면 이한구 위원장이 생각하는 혹은 이제 그 친박 쪽에서 생각하는 진박 후보들이 대구 경북 쪽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제 지금 뭐 지적했습니다만 그럼 유승민 의원과 그 세력들 아니면 또 친이계 이 사람들에게 공천 경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예. 그것은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예를 친이계, 비주류, 김무성계 이런 통틀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경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선 공천제다. 뭐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되면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권 자체를 지금 대표는 김무성이란 말이죠. 현재. 네, 네, 네. 그러니까 당권을 예를 들어 친박계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과거에 보면은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은 예. 그 반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여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당권 자체가 팽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후유증, 공천 잡음, 후유증을 과연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물밑 타협을 통해서 물밑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의 칼끝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칼 것이 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네. 너무 없습니다. 네, 네. 한 열흘, 2주 이 정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의 지금 현재 권력은 공천권이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과연 누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저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네. 대부분의 권력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지금 현재 위치는 상당히 지금 왜소화돼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가 이걸 공천권 안을 왔을 때 거부할 수도 없고 투표를 네. 했을 때도 가만히 지금 친박이 장악하고 네네. 있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설령 거부된다 하더라도 네. 공관위에서 다시 3분의 1에서 다시 최고에 넘기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을 김무성 대표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승민 대표가 탈락이냐 아니냐 오랜 시간 지금 대통령과 각을 지금 세워왔기 때문에 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온정론이 상당히 이제 커 보이지만 네. 일단 공천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면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원들 특히 TK 민심의 특성상 예. 공천 결과에 바로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불협화음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살생부 지금 그런 파문이 있었고 또 여론조사 유출 관련한 또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좀 잡음이 좀 많이 안팎에서 나오는 와중에 지금 향후에 이제 그 컷오프랄까 전략 공천 선정하는 거, 뭐 단도 추천 그런 지역. 부분들을 예, 결국은 그런 이제 부분들. 새누리당이 예. 친박계가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 정치력으로.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이지 네. 실질적으로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공천이 끝나면 사실상 이한구 권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잡음들, 예. 지금 살생부도 돌았죠, 또 여론조사 부분도 결과도 돌았죠. 예. 그리고 불공정 경선이라 그래서 불공정 공천이라 그래서 계속 분기가 일어나죠.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살생부대로 뭐 그 카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을 때 네. 과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그걸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한구 공관위원 그냥 당에 무슨 뭐 직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예. 최고위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결국은 최고위원들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수습할 수 있느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짜 능력 있고 네. 향후에 대권을 준비할 수 있고 향후에 정권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천하지 않고 네. 대구 경북은 공천하는 순간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뭐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천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역풍이 돌겠습니까? 그 역풍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여권 지지자층들이 예를 들면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수도권에 122석을 예를 들면 야당에 뺏길 가능성이 예.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정치권에서 그 수도권 관련해가지고 수도권 민심 관련해서 야 이렇게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여당이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야권이 오히려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수도권 민심은 원래 예. 이제 우리가 고학력자가 많고 네, 네. 그래서 비판 의식이 강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슈에 민감하다 이런 특성을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의 어쨌든 수도권에서만큼은 굉장히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네. 가능성은 여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보면은 전국치에 비해서 서울 네. 등 수도권에서는 낮습니다. 네. 서울 특히 이제 낮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의석수도 많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위기감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선거 전체에서의 승리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 정당 내에서의 다수 최대 개파, 최대 권력을 이 당 내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이 더 큰 목적 함수처럼 비춰져요. 외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친박계, 비박계가 어느 세력 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예.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과거에 보면 선거에서 많이 패배했던 야당이 선거 전에 보였던 모습하고 매우 흡사해 보여요. 최근의 선거들은 여당이 많이 이제 정비된 모습으로 승리를 했는데 야당들이 개파해서 당내에서 선거 결과 여부는 떠나고 별 문제 없고 네. 일단 당내에서 우리가 선거 후에 최대 세력으로 남느냐 여부를 가장 우선시하는 행태. 네. 그러면서 선거에 패배했던 야당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과거에. 예.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여당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네. 여당은 지금 어쨌든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정비가 시급하다. 제가 조금만 더 부언을 드리면 역대의 선거에서 봤을 때 여당이 이렇게 선거 전략이 없는 총선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갈이라고 얘기했지만 물갈이 자체가 실제로 양대 개파의 권력 갈등, 권력 투쟁, 배제적 공천으로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지 못하겠고요. 수도권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네. 물갈이 하나 내세웠지만 그것은 상당히 권력 투쟁으로서 희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박근혜 마케팅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고정적인 지지층도 갖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총선이 지나면은 실제로 임기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부분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의 지금 선거 전략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천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고 네. 후유증과 잘못만 남긴다 그러면 네. 사실상 여당의 선거 전략은 더 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새누리당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리한 국면은 맞지만 좀 긴장을 좀 예. 해야 될 국면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작금에 들어서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뭐뿐만 아니고 예. 모든 정당들이 지금 뭐 국민의 새로운 아젠다를 내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은 다 헤어지고 붙어지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어떻게 누구를 자르고 그것이 지금 전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은 그렇게 해왔고 예.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했을 때 김문수 공천위원장이 와서 막 칼바람 불게 다 잘라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를 보면 양날의 네. 칼을 가지고 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만든 공천들대로 하면 현역은 탈락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지금 처지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전략 공천을 대폭해서 50% 이상 잘라내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내 이제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데 예. 인적 쇄신을 얼마나 하냐, 현역 의원 교체를 얼마냐,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수도권에서 할 겁니까? 텃밭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공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우선 추천,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대폭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여권 상황 이거 정리를 하고요. 야당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죠. 오늘 그 최근에 통합론에 대해서 선긋기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 어떤 말을 했냐면요.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입니다.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맞서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일관되게 3번의 결단을 하는 동안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 새 확산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다니는 동안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권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한 분입니다. 지난 4년간 안철수와 김종인의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당과 저는 지금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의총과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통합론에 선을 그은 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된 측면이 좀 없지 않은데 좀 강한 말의 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밑바닥까지 다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김종인 대표의 한 수, 네. 예를 들면 야권 통합을 하자 그런 정치적 한 수죠. 예.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한 거였죠. 네. 그러나 그 야권 통합을 통해서 안철수를 더욱더 고립화시키면서 예. 뭔가 국민의당을 부분적이라도 흡수하려고 하는 정치의 한 수였는데 그래서 안철수 쪽에서 정치 공작이라 그랬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치고 나오고 예. 특히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그 문제에 관련해서 박주성이라든가 박지원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한 것도 이제는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정도 해서 뭐 그 박준영 전 지사라든가 김미석 전 의원이 만드는 민주당과 네. 만약에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기존 야당의 정치인들이 다 결속을 하는 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때는 호남을 등에 업고 정치를 이번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안철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수도권으로 향해서 예. 수도권의 표심들을 끌어오는 네. 그런 어떤 중도 개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나왔지만은 김종인 대표는 지난번 2012년도 대선 때 뭘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 아니야. 나는 야권 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과거 전력을 갖고서 공격하는 뭐 그러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종인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안철수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동안 뭐 예전에 그 정동영 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도 뭐 심심해서 그냥 남겼나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무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무시도 있고 이제 네. 뭐 비하도 있고 사실 조롱도 있고 그런 예. 거죠. 이게 이제 정치 영역에서 선거 영역에서 네. 사실은 이제 이른바 어떠한 이제 간접적인 이제 규정짓기의 전략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과거 대선에서 이제 이회창 이제 후보에게 사실은 이제 귀족이다.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뭐 무슨 귀족이냐 검소하다고도 예. 하고 하는데 반복하게 될 경우 나중에 저 사람이 이제 귀족의 이미지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인 경우거든요. 네.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네. 이것이 지금 보면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보내는 이제 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 이 표현들을 네, 보게 네. 되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네. 뭐 아까 정동영 전 장관은 심심해서 써봤다라고 자제력을 또 안철수 대표에게 잃었다 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적 정치인이 아닌 모습의 이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런 이제 규정짓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네. 이제 영향을 얼마나 이제 입힐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큰 힘을 발휘했던 한 수였죠. 통합을 제의했던 것은. 네, 그래서 네. 이제 정치적으로 또 선거를 앞둔 전략적 차원에서의 굉장히 어쨌든 본인에게 필리버스터를 이제 처리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 날 그 네. 화두를 던짐으로써 비난받지 않고 네.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켜서 이제 성공적인 한 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통합을 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어야지 맞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이런 비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것이 진정성 있는 통합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안 대표로서는
뭐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통합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어디 가든지 이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수도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정치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 이제 앞뒤가 있듯이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유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약과 국민의당을 어렵게 하는 요인 속에서도 예. 일말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당내에서도 리더십을 상실해가던 상황에서 예.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일정 부분 회복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어떤 지지율의 급등 상황으로 만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밑바닥까지 간 상황에서 최소한의 네.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런 반작용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인 더민주당 지금 현재 대표께서는 고도의 지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것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2004년도 열린우리당 창당을 해서 네. 그때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이 꼬마민주당으로 7석으로 전락을 했을 때 그때 네. 당시에 비례대표 2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상황을 반망교사 삼아서 통합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을 교란시켜서 8%를 5%, 4%로 더 끌어내리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그 스테이서스, 그 포지션을 호남에 국한시키려는 전략이 일차적이고 네. 여기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존재감을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김종인 의원을 김종인 전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전략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빨리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고 예.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막다른 골목이고 앞으로도 선택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좀 특이한 것은 과거에 2011년도 박원순 시장 할 때는 같이 합쳐서 양보해줬고 예. 그리고 2012년 문재인 대표한 대선도 힘을 합쳐줬고 그리고 2014년 민주당과 합당도 힘을 합쳐줬는데 예. 자기가 만들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로 보면은 분열의 정치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창당을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이 현상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분명히 지금 보고 그 약점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저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예, 안철수 일단, 대표하고 네. 예, 김종인 대표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네. 김종인 대표야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신 분이고 특히 네.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것을 봐왔고 예. 특히 여권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권의 정치 전술이 훨씬 더 앞서죠. 예. 정보력도 굉장히 높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의 한 수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형국에서 드러난 건 물론 현실 정치에서 정치의 한 수, 정치의 술수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앞서겠지만은 어떤 기득권 정치에 어떤 매몰되어 있지 않고 예. 기득권 정치랑 속에서의 부정적인 폐해, 예. 정치적 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까이 가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순수성을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었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줬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윤희용 실장에 얘기한 하나의 일말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리버스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야권의 지지자층들이 이제 4월 13일 날 투표를 할 때 네. 그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별점은 뭐냐?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지금까지의 인식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네. 똑같은 기득권을 갖고서 별 차이가 없었고 우리 사회와 경제와 정치 부분에 있어서 뭐 제대로 된 어떤 야당의 선명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졌던 비난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전 들고 김종인 대표로 그것이 상세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의문적인 것이죠. 김종인 대표가 야권을 대표하는 야권의 네.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대표하는 대중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의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워낙 수가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권력은 예를 들면 3월 20일 전후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효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사실 이제 정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네.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위험 요인도 없고 한 측면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사실 이렇게 평탄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도 제기는 있지만은 더 크게는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놨던 그 혁신안들 이것들이 이제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김종인 대표가 기존에 중시해왔던 당내의 어쨌든 민주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사실은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야당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생각해왔던 이제 햇볕 정책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들 이런 면에서 이른바 친노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표 측에서 지금 잠잠하고 있는 측에서 아마 일종의 반격 같은 그런 것들이 시도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것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어떤 과도한 어떤 김종인 대표의 혼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목소리들 나오고 그러려면은 야권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도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저는 아마 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천이 끝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이제 곧 이제 모레 2차 컷오프가 이르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는 1차 컷오프 달리 이제 그것은 김정인 대표의 어떤 공천권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저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당내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네. 처음에 1차 20% 컷오프 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했어야 물갈이 김종인 대표가 하는 물갈이 선거 전술이 통하는 것인데 자꾸만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종인 대표가 그 지역별 의원들 만나서 별로 신중하게 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김종인 대표 의도대로 진짜 확실한 물갈이라고 표현하는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당내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면은 잘못하면 또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저는 4.13 총선까지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총선이 끝나면 깨끗하게 물러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구원투수 역할에서 끝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도 한다 하면서 결국은 한두 명 정도 해서 지난번에 10명 컷오프한 것처럼 2차도 한두 명 정도 해서 끝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양양자 상무라든가 이제 영입에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이제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나서 선거 끝나면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친노 세력들이 정체성 논쟁 들고 나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총선 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물려줄 겁니다. 여야 대표의 리더십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